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 규모라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고집불통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필수 의료 후퇴에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외래 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의사들도 진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동네 병원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3.1% 늘어나 6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집에 배달하는 묶음 배달비를 무료화한 지 일주일 만에 배달의 민족도 같은 서비스인 알뜰 배달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용 면세담배와 양주를 사서 생수 등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몰래 국내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1년여 동안 밀수입한 면세품이 77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가장 관심은 의대 증원 문제였는데 윤 대통령 국면 전환 대신에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어젯밤 전격 공지됐습니다.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갈등의 핵심인 2,000명 증원에 대한 중재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 문제는 단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과 인구 구조 변화, 만성질환 증가 같은 질병 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면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7년 동안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역대 정부들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가까이 생중계 담화를 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윤 대통령도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해 중재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서 당장 온도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재작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그리고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고수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의료 대란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윤 대통령 담화 내용에 대해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아직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화와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단 여론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담화에 앞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 대란을 불러온 정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를 비롯한 악재를 일단락하고 선거 운동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를 겨냥해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반성이나 사과 없이 여전히 고집불통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는데요.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 오히려 필수 의료를 후퇴시킨 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도 대책은 없고 변명과 고집뿐인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개탄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논란을 문제 삼으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신분이던 양 후보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을 보탠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오늘 오전 검찰에 양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며 당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지도부는 후보가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진영 동작갑 후보의 재산 신고 의혹이나 조수연 대전 서갑 후보의 전세 사기 가해자 변호 이력 등을 거론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막판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를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 수도권 지역에 화력을 집중해 왔는데 첫 비수도권 유세지로 PK 지역을 택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꼽히지만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당내 위기감이 커지자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유세에서도 거듭 낮은 자세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이는 소상공인 정책 등 민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 머물며 선거 운동에 나섭니다. 오후 2시에 인천 계양을 후보자 TV 토론 사전 녹화가 예정돼 있는데 오전엔 공식 일정 없이 맞상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인천 동미추홀 을과 중강화 웅진을 찾아 남영희 후보와 조택상 후보를 지원하고 계양으로 돌아와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참패할 것 같다는 여당의 주장은 엄살이자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는데 오늘도 정권 심판론의 고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밖에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주로 수도권 자당 후보 지원 유세에 집중하고 조국 혁신당은 경기 성남과 용인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늘부터 외래 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줄입니다. 여기에 동네 병원 의사들도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학병원 진료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외래와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7주째 접어들면서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2개월 주간 휴무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야간 당직 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 근무를 하면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했는데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시간 단축에 따라 환자 수가 줄면서 의료 공백은 물론 병원의 운영난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60개 병동 가운데 10개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아산병원도 일반 병동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네 개원이들도 진료 축소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개원이도 주 40시간 진료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원이들은 임대료나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동참하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백지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화의 문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랑에 빠졌던 4살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접어드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예고돼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가에 있는 도랑입니다. 1m 깊이의 이 도랑에 4살 A양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10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고 A양은 심정지 상태로 9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아버지께서 CPR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인계를 받아서 현장에서 처치 CPR을 하고 최직근거리인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A양은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고 병원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했습니다. 충청도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무려 9곳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지만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후 7시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7시 25분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15분 뒤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A양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 상태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전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들의 여건이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병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이어지는 동안 상급 종합병원 이송이 거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 점검에서 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원인으로 파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진료 축소까지 나선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도랑에 빠졌다가 구조된 33개월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검이 진행됩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이 오늘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사의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익사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양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은 상급 종합병원 거부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전공의 행동 지침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지침글도 확인하고 게시자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전공이 집단 행동 지침을 작성한 혐의로 군의관 2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관 2명은 전공의들이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을 포함해 이른바 지침글을 SNS에 올리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인물로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 등 모두 2명을 특정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고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에 대해 우종수 본부장은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면서 며칠 내로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수원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정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민의힘 이수정 두 정치 신인이 최근 출렁이고 있는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양보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심장, 경기도청이 위치한 이곳은 경기 수원정 지역구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5번 연속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손을 들어주며 민심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의 경우 수원 5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물든 곳이기도 합니다. 김준혁, 이수정 두 정치 신인이 여의도행 티켓을 두고 이곳에서 격전을 벌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당내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준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30년 넘게 수원에서 정조를 연구하며 광교 신도시 건설에도 참여해온 만큼 지역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골목골목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역에 아는 만큼 문제점도 알고 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대학 교수 출신으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범죄 심리학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소아과 의사 5분 모시는 전문병원 만들어질게. 네, 감사해요.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인재로 들어온 이 후보는 민생 전문가로 맞수를 뒀습니다. 제 개인의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는 것만이 그것이 지금 사실은 제 유일한 전략이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평균 연령 38.9세, 이곳 영통구에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두 후보 역시 서울로 가는 추가 교통망 확충 방안과 교육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화성, 용인 등 인근 지자체와 연맹을 통한 3호선 연장 방안을 내걸었고 이 후보는 교육자유 특구로 지정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서에서 이어지는 3호선을 연장해서 이곳 광교와 또 원천 메탄으로 이어져서 이 차량 기지창 건설은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지역에 먹고 살 거리로 반도체 사업장을 짓는 게 이제 수원 여러 지역의 후보들의 공동 공약입니다. 교육 자유 특구를 만들어서 반도체 인력 조달도 하고. 유권자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당색보다는 인물을 보고 표를 어디에 줄지 결정하겠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변사체체 많이 났잖아요. 이수정님 되시면은 그런 쪽 치안 문제?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좀 어둡고 그게 조금 있어서 심판론에 가깝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 같은 경우에 새로 물갈이도 많이 됐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 정했습니다. 둘 다 비슷하고 과연 어느 후보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나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출렁이는 민심과 함께 달라진 세대 구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광교 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5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난 반면 40대 이하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수원벨트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수원정. 수성에 나선 민주당과 탈환의 사활을 건 국민의힘 가운데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총선이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개파 갈등을 빚었던 비명계 의원들까지 유세에 합류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파열음이 계속된 강북 을의 박용진 의원도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나선 곳은 강북 을이 아닌 강남 3구였습니다. 왜일까요? 들어보시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유세 요청하면 하실 겁니까? 저한테 선대위 출범식 이때 와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사무실 개소식 때도 와달라는 얘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어려운 지역, 약속했던 지역 찾아가서 여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트루먼 쇼의 결말이 그런 겁니다. 주인공이 세트장을 박차고 나가요. 쇼가 아니라 그때부터 리얼 라이프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박용진의 정치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각오를 밝히는 느낌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들어섰다는 박용진 의원처럼 총선 이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일찌감치 원래 지역구였던 중성동갑 지원 유세에 이어 낙동강 벨트 유세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총선 이후 정치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향후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제가 해왔던 지역인데 거기서 시작하는 게 제 그래도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겠다 생각한 거고요. 또 지역의 전현희 후보께서 여러 번 요청도 있어서 제가 첫날 가겠노라고 얘기해둔 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거기 오실지는 제가 몰랐었었고요, 처음에는. 네, 이제 책임 있게 정치에 참여할 결심으로 이번 총선에 나섰던 것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제가 출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이후에 제가 해야 할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모색하겠습니다. 한편 여당은 총선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일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조국 흑서의 저자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은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조국 혁신당 돌풍의 가장 큰 책임 또한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정치평론가분들, 전문가분들도 초반 돌풍은 예측했으되 지금까지 이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했다라고 100이면 100 모두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저희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것은 뼈아픈 자기 반성의 영역이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조국으로 대표되는 그와 같은 위선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세력에 투표할 수 있게끔 마음을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젖혔냐. 사실 우리 국민의힘인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도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수도권 위기론이 부상하면서 서울 지역 후보들도 잔뜩 몸을 낮추고 있죠. 송파병 김근식 후보는 대파 논란도 무조건 감쌀 게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대통령 감싸기, 그저 친윤 감싸기, 그저 핵관 감싸기 이런 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 추측건데 이수정 후보께서도 대통령의 발언들을 이렇게 옹호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심각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당 후보 그리고 지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더 숙이겠다. 그런 식의 좀 더 겸허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내 선거인 명부를 확정지었습니다. 총 4,400만여 명으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28만 5천여 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연령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 871만여 명으로 전체 20%에 달했습니다. 또 60대와 70대는 각각 17.4%, 또 14.5%로 50대 이상을 모두 합치면 51.6%로 집계됐는데요. 처음으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60대 이상 유권자가 증가했습니다. 210만여 명이 늘면서 연령대별 비중이 약 32%로 30대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60대 이상보다 많았던 2030 세대는 111만여 명이 감소하며 이번 선거에서 60대 이상보다 적은 유권자를 기록했습니다. 5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은 편이고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수층이 많다는 게 통념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 성향이 짙은 86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면서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됐든 유권자를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낼 것인지 또 부동층과 무당층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면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우려됩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값비싼 외제 차량인 롤스로이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온 남성이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큰 길가에다가 당시 시간대가 대낮이어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충격음에 행인은 물론 근처에 일하던 사람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황했죠. 굉장히 컸죠. 오, 큰 사고 났구나. 운전자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에서는 항정신성 약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5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 규정이 없어 사고가 난 뒤에야 처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단속 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산 뒤 생수 등으로 바꿔치기 한 수법으로 몰래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면세 담배 70만 갑과 양주 1,110병을 사들인 다음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창고에서 골판지와 생수 등으로 바꿔 수출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한 동물원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침팬지가 돌을 집어들어 어디론가 던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돌이 향한 곳 다름 아닌 고릴라 사육장이었다고 합니다.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한가운데 침팬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높이 솟아있는 나무 모형 위에 올라가 있죠.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는데 손에 무언가 들고 있습니다. 자기 손보다 훨씬 큰 돌인데요. 준비 동작을 하는 듯 보이더니 이내 어디론가 힘껏 던집니다. 돌이 향한 곳,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고릴라 사육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유인원관인데요. 어제인 지난달 31일 상황입니다. 다행히 고릴라가 다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관리하는 서울대공원 측도 이런 침팬지의 행동을 처음 접해봤다며 이유는 확인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침팬지 사육장 안에서 던질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에서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2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차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순간 굉음이 나며 급가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아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끄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택시가
가로등과 승용차, 버스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약 800건. 넷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급발진 추정 사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피해자가 차량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차량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이 숨진 일을 계기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가운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의 평일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1,907명이 GTX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평일 출근 예상 수요의 40% 수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교통 패턴을 바꾸는 기간이 있다며 예상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식 배달업체들이 무료 배송을 내걸고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한형제들은 오늘부터 알뜰 배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민이 지난해 4월 도입한 알뜰 배달은 여러 집에 동시에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 배달 서비스를 무료화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조치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3.1% 늘며 6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진을 딛고 우리 수출이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고 조업 일수를 따진 하루 평균 수출액 증가폭은 9.9%로 더 컸습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돌아선 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실적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지난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IT 품목 수출도 2년 만에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전반의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전보다 더 뚜렷해진 겁니다. 3월로만 따지면 역대 2위치입니다. AI 서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PC용 반도체, 그다음에 모바일용 반도체 재고 감소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2.3% 줄어든 52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0.4% 소폭 증가에 그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3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전체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1년 만에 8.3%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선전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구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기도 했고 애초에는 이제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좀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담화에서는 조금 더 좀 유연한 대처를 이야기하실까 안 할까 싶었는데 아예 그냥 강수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끝장 승부수를 던진 걸로 평가하거든요. 어쨌든 담화의 내용을 보면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고 또 의료계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면 대화하겠다는 그런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핵심은 의사의 기득권 카르텔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강한 원칙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좀 밝히고 싶은 것은 결국 의료개혁이라는 부분들은 국민의 지지, 동의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요. 이번 총선에서 결국은 아마 여야에서 균형감 있게 아마 우리 이 국민들이 좀 지지해주면 의료개혁이 자초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의료개혁 정책이 어떻게든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정책 개혁에 대해 나름대로 재신임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재신임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정치적 승부수라기보다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용 대국민 담화 내용은 대단히 맹탕이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대통령으로서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이런 의정 갈등을 해결해내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정운영 기조 전환은 없다라고 하는 민심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 내동댕이 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법과 원칙 강변하면서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이유, 국민들은 의료개혁에는 찬성하면서도 숫자에 고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답답함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찌됐든 당내에서는 좀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와 함께 또 경남 김해 의뢰 출마한 조혜진 후보는 이거 또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했단 말이죠. 당내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대통령에게 뭔가를 좀 요구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조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각 총사 때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벌써 의료계에서는 벌써 이렇게 좀 후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그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절대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경험칙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의사를 정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의사들이 파업 사태에 직면하면서 물러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신임 회장이 들어올 때 보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 차관에 대한 어떤 해임 요구까지 한 상황이고 또 의원 정수를 오히려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내에서는 어떤 선거용에 당장은 좀 대통령이 물러서는 모습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이 어쨌든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의료개혁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의원 정수 하나 늘리지 못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여아 3세가 어떤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전전하다 결국은 숨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다른 사람의 어떤 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인들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총선을 기회로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좀 승부수를 던져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해 주면 계속적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물러서게 된다면 자초될 수 없다, 말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안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국민들의 희생이나 국민들의 어떤 괴로움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그렇고 당내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양해를 구하는 오늘 담화가 좀 있었고요. 자, 낙동강 벨트에서 특히나 이제 최대 격전지라고 하는 경남 김해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 물론 의정 갈등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상쇄시키려는 목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장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경남 김해을의 조혜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다 죽게 생겼다. 사실 이런 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이종섭 대사 도피극이라든지 황상무 망언이라든지 1년에 또 875원 대파쇼라든지 이런 용산 리스크가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의 어떤 그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여당의 후보조차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의 어떤 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완전히 동떨어진 법과 원칙 2,000명 증언을 오히려 못 박는다는 모습 속에서 여당의 후보들은 거의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목소리를 좀 진화하는 차원이었을까요? 오늘 낙동강 벨트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일 민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손실 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변납 추진하겠습니다. 계산 오류로 인해서 지원금의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에 세종 이전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는 5세부터 무상보육, 무상교육 발표도 있었고요. 오늘은 부가세 간이과세 상향 조정 발표도 있었는데 지금 꾸준히 내놓고 있는 민생 관련 카드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뭐 역대 총선을 보면 다 정권 심판을 내세웠거든요. 어쨌든 뭐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총선 때까지는 잘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고물가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권 심판론이 크게 이제 세계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들의 인물론 또는 뭐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먹혀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나름대로 민생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마 이번 주말이 되면 아마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그나마 조금 틈새 시장이라든가 막판 표심에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조 심판론 내세우면서 어떤 정권 심판론을 상쇄하려는 어떤 맞대응 카드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권 심판론에 버금가는 2조 심판론이 과연 그만큼의 효과 또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연일 민생 관련된 공약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또 공약집에 없는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선거 초입부터 이미 판세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걸 지금 시점에서 잡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급함, 초조함이 나타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실제로 무상 보육 발표 저는 좋습니다. 어떤 재원 대책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게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요. 세종시 이전 문제, 자 그동안 국민의힘 소위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점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부가세, 간이, 과세 뭐 이를테면 상향 조정, 자 이것이 뭐 이를테면 이게 실제 인하됐을 때 어떤 뭐 세수 펑크라든지 또 조세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당정 간의 조율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칫 포퓰리즘 공약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로 이제 총선이 사전 투표를 제외하고 이제 9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가장 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막판 리스크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출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 하는 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하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그다음 이 문제 자체가 당이라든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하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당장은 뭐 공천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불과 한 8, 9일 남겨두고 그런 극단적 결정을 하면 그 후보 당사자도 그렇지만 선거 국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오늘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문석 후보는 이 어떤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또 고발한다고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 사기 대출 맞다. 나를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의혹이 계속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소득이 하나 없는 대학생 시분의 자녀가 어쨌든 11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매출 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출 실적이 허위가 아니냐. 그것이 사기일 수도 있다. 특히 만약 그런 것들에 대출을 해준 새마을군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또 배임죄 혐의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소상공인 대출로 받는 부분을 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주택 자금에 대한 차환으로 사용이 됐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마을군고에 대한 업무 방해자라든가 또는 어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무소 위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는 고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억울하면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어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실체적 지실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뭐 금감원이라든가 행안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부분에 조사를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일단 10일만 좀 버티면 된다. 아마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나 어떤 이 조사들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아마 양문석 후보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아마 다른 이 총선 전체에 대해서 파급 효과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아마 양문석 후보가 나오는 그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전체 판세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장은 개별 후보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확산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9일입니다만 9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낳게 될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하면 당의 대응 자체는 대단히 좀 안이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깔아뭉개도 어차피 당선된다는 생각 아니냐라고 하는 오만함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충격이 그 안산 지역구 후보의 당락 문제가 아니라 소위 한강벨트라든지 서울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양문석 후보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입니다. 대출 의혹은 얼버무린 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여론을 비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공천하고 난 뒤의 일이라는 관점 또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정말 이것이 무슨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오히려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구 중에 또 한 군데죠. 계양을 명룡대전. 오늘 저녁에 이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두 사람의 신경전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듯도 보이는데 이 명룡대전은 어떻게 좀 판세를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명룡대전뿐만 아니고 수도권에 지금 한 40-50군데 정도가 계속적으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양을의 여론조사도 보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원희룡 후보가 나름대로 뚜벅이 유세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지역구를 사사리 훑는 그런 이 유세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그 원희룡 후보하고 함께 다닌 그 이천수 선수 효과가 상당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천수 선수가 상당히 뭐 이 단순한 운동 선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좀 득표력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밝힌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물론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어떤 진정성 또는 뭐 원희룡 후보가 좀 일을 할 수 있다는 일꾼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먹혀들고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뭐 후보 토론에서 어느 정도로 또 의열이 뭐 가리지진 않겠지만 두 분 다 워낙 이 뛰어나신 베테랑이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는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원희룡 후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꾸준히 이어간다면 나름대로 뭐 굉장히 조금 뭐 좋은 승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그 판세를 잇는 여론의 흐름들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명룡대전이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계양을 후보가 1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다음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3월 25일부터 26일 계양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좀 보고 어떤 판세를 읽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조사 결과 2개 보여줬습니다만 2개 다 공교롭게도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 17%포인트고 하나는 뭐 5% 이내가 되기 때문에요. 자,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전화 면접을 했는데 저렇게 편차가 크다? 그러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그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은 저는 두 후보 모두 어찌 보면 반대 진영의 비토가 아주 센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토 여론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출렁거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대전 언론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승패가 바뀌는 이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서울 수도권의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어떻게 보면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막판 실수라든지 뭐 이런 요인만 없다면 무난하게 승세를 굳힐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자, 삼지대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최근까지도 계속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박은정 후보 남편의 그 다단계 변호 의혹 이 부분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관측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조국 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이 보니까 일단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제 뭐 실망하거나 뭐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 친문 당원들 민주당 내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난 공천 파동 과정에서 보면 친명 행사라는 이렇게 비명 행사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여론들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 셀럽 신드롬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중도 무당층에서도 보면 그 부분에 어떤 밴드웨건 효과처럼 조금 덩달아 투표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겼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국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팬덤 이렇게 지지층이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정관예우에서 부분은 저는 큰 이제 조국 대표가 큰 실수를 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본인이 창당을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검찰개혁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수임을 많이 맡으면 그것은 정관예우를 넘어 범죄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결국은 그게 아니고 수임 계약서만 쓰면 이거는 정관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그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국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든 굉장히 두고 큰 발목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조국 혁신당이 결국 조국 대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입시 비리입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2030에서는 거의 지지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돌풍은 되겠지만 결국은 2030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적 정당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굉장히 낮다. 그런 부분도 조국 대표가 굉장히 따끔하게 느껴야 될 부분이고 아마 앞으로 이번 뭐 투표까지는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젊은 세대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개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일단 박은정 후보 남편이 그 다단계 변호 의혹과 관련된 변수 이거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한계까지 2030의 한계까지도 좀 같이 짚어주시죠. 글쎄요, 그 내도란불이라고 하는 관점, 그다음에 그 변호사의 전관 예우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박은정 변호사의 배우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정권 심판으로 연결되면서 조국 혁신당의 어떤 돌풍, 이것을 일으켜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은정 변호사 문제가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충분히 모든 사건에서 손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선에서 크게 더 나아가는 조치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여론 또한 더 나은 비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권 심판 여론 속에서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오히려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이 중도층에서 1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되게 이게 호남에서 시작했던 것이 서울 수도권으로 상륙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도층까지 포함하는 충청, PK, 소위 이른바 TK 지역까지 그 조국 혁신당 바람이 정권 심판론과 함께 확산되면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라 그럴까 이거를 좀 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총선은 9일 앞으로 나왔지만 지금 사전투표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 총선 때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상대당보다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당 모두 굉장히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양당의 전략, 혹은 양당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부정투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전투표를 조금 경외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사전투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투표 하지 않았을 경우는 본투표 딱 하루밖에 투표를 못하지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 투표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에 좀 적극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거에 보면 어쨌든 60% 넘은 굉장히 투표에 넘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좀 불리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면 아마 세대별 투표에서도 상당히 조금 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투표 또는 2030의 투표도 굉장히 높으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기당 교수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는 뭐 투표율을 견인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본투표와 더불어서 약간 분산투표 성향으로 수렴되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투표율이 60%에서 65% 정도만 이루어진다면 뭐 사전투표를 포함이겠습니다만 당의 어떤 승리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흐름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매직 넘버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역시 앞서 우리 김 교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투표율보다는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른바 2030의 투표율보다는 40, 50의 투표율이 좀 현저하게 높을 때 오히려 뭐 야당에게 유리하고 6070 여론이 만약에 투표율이 높다면 결국은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주의 한 시장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적어도 7명에서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월 31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심야에 알레포주 아자즈 마을 한 시장에서 차량 폭탄이 터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테러로 8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은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들이받으면서 교량이 붕괴한 미국 볼티모어 항에서는 본격적인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지된 선박 운항이 재개되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컨테이너선 충돌로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은 볼티모어항 다리. 잔해에 접근한 작업자들이 불꽃을 튀기며 대형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처박힌 곳과 윗부분을 분리해 일단 드러낼 수 있는 부분부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는 무게 1000톤을 인양할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을 포함해 7대의 크레인과 예인선, 바지선 등 30여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I cannot stress enough how important today and the first movement of this bridge and of the wreckage is. This is going to be a remarkably complicated process. 현장 부근 잔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물속에 빠졌던 인부 8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We've continued to meet with families of all the victims, and they are on our hearts, and we are thinking about them now and always. 지역 명물로 어릴 적 추억의 장소로 다리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슴을 졸이며 작업을 지켜봅니다. I was just like, wow, oh my God,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like that. We was just on it like 2 weeks ago. Yeah, so it was like really hard to believe. 작업에 참여한 미육군 측은 현재 선박 운항이 중지된 항로 재개통 시점에 대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잔해 제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미 중부 아칸소 강에서는 바지선이 멀쩡한 다리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놀란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최근 금융 서비스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생성형 AI가 금융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 금융당국도 안전한 도약을 위한 진입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AI 기술이 재앙 같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난해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 경고입니다.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금융은 AI에 가장 적합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AI가 시스템 통제를 넘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도 AI의 결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I expect more strange things,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more resilience, more time spent thinking about all of the strange ways things can go wrong. 미국 금융안전감시위원회는 AI를 급부상하는 취약점으로 규정했고 유럽중앙은행은 AI에 대한 기대가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마당에 우리 금융권도 손 놓고 있긴 어렵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협의회를 꾸려 AI 금융 방향타 잡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당장 우리 금융권은 망 분리 규제 탓에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학습 등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개별 회사가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결합, 합성 데이터 활용 확대 등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습니다. 규제 개선과 안전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길. AI 금융이 혁신 미래로 가기 위한 다소 까다로운 진입로를 찾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